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영한 작가의 단편소설 소원한 소원입니다. 이데올로기 소설은 보통 딱딱한데 이 작품은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가독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미와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란다는 의미의 소원과 서먹하다는 의미의 소원이 합쳐진 제목도 약간 독특하지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옹, 야옹, 야옹.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 울타리 밖에서 고양이가 울었다. 설거지를 마친 한들댁은 마당 저쪽 샘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다 가마솥을 채웠다. 이어서 불이 사유어 가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 서너 개비를 던져 넣자 금방 피어난 매운 연기가 부엌에 가득 찼다. 한들댁은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판자로 덧댄 부엌문을 지그시 밀었다. 그때 돌적 위에서 흘러나오는 삐그덕 소리가 마치 이를 갈아대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울렸다. 준디, 어여 들어오지 않고 뭐되어 당신? 쿨룩거리는 수촌 양반의 재촉이 안방에서 들려오자 한들댁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처럼 허둥댔다. 한들댁은 아궁이에서 널름거리는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솥뚜껑을 슬쩍 밀어보았다. 잘 덮인 뚜껑을 확인한 그녀는 부엌에서 들고 나온 부직갱이로 고양이를 쫓듯 울타리 밑을 두세 번 두드렸다. 아무 반응이 없자 땅거미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버릇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샘가로 갔다. 수채발치에 물을 부어놨던 요강에 물을 버리고 살짝 얼어붙은 집수세미로 대충 휘둘러낸 뒤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수촌 양반은 벌써 아랫목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그 소리에 놀란 복진이도 울다 지쳤는지 제풀에 잠든 눈 밑에 미처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냅도 시방 막 잠들었은 게. 코를 골아서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수촌 양반이 닥쳐가는 솔개처럼 잽싸게 한들댁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어째 이리 서둔데유? 수촌 양반의 손길을 기다렸던 한들댁이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었다. 수촌 양반도 갈고리처럼 세운 엄지발가락으로 한들댁 속옷을 슬며시 끌어내렸다. 야옹, 야옹, 야옹. 저놈의 고양이가 어째 저런디야? 바람이 났나? 새끼가 어미를 찾는가뷰. 한들댁은 요란하게 울어대는 고양이 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몸이 달아서 수촌 양반의 아랫도리에 살을 밀착시켰다. 어라? 오늘은 어쩐 일이랴? 수촌 양반은 탐스러운 가슴을 활짝 풀어헤치고 덤비는 한들댁이 싫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따라 유난히 서두르는 품이 조금은 수상쩍다 싶어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물었다. 평소 한들댁의 나긋한 허리를 한번 안아볼라 치면 미꾸라지처럼 몸을 요리조리 빼돌리며 감질나게 애를 먹이더니 오늘은 웬일로 먼저 달뜬 호흡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다. 실먼 관둬유. 수촌 양반의 뜨악한 몸짓에 혼자 서둔다 싶어 갑자기 멋쩍은 생각에 한들댁은 허리에 질끈 휘감긴 수촌 양반의 팔을 거칠게 밀어냈다. 내둥 안턴 짓을 헌게 그러지. 안 그려? 수촌 양반은 셀쭉해서 돌아누운 한들댁을 와락 끌어안고
시큼한 감내를 내뿜었다. 안턴 짓이란 게 뭔디유? 아수 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여느 때와는 사뭇 수상쩍은 한들댁의 요분질에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매가리가 부러진 수촌 양반이 썩은 나무 토막처럼 한들댁 몸에서 굴러 떨어졌다. 한들댁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뒷물을 핑계로 급히 부엌으로 나갔다. 군불로 따뜻해진 물 한 바가지를 떠 아랫도리를 대충 씻곤 얼른 부엌을 나섰다. 울타리 밑에 바짝 붙어 앉은 한들댁이 먼저 고양이처럼 울었다. 야옹, 야옹, 야옹. 이번엔 울타리 밑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고양이를 불렀다. 나비야, 나비야, 나비 어딨니? 한들댁이 여전히 고양이는 물렀으나 어디로 갔는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들리는 소리라곤 커다란 감나무에 드물게 매달린 바싹 나뭇잎 위로 푸실푸실 휘날리는 싸락눈 소리만이 사르륵거릴 뿐이었다. 한들댁이 울타리 곁에서 서성일 때 복진이가 잠투정하는지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들댁이 급히 방으로 들어가 복진이를 토닥거리자 이내 잠들었다. 수촌 양반도 자리적삼을 해벌린 채 코를 골았다. 잠결이지만 드르렁대는 콧소리에 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깨는 복진이의 이불자락을 살며시 여며줄 때 비로소 울타리 너머에서 고양이가 울었다. 야옹, 야옹, 야옹. 쫓기듯 부엌으로 들어간 한들댁이 묵직한 소뚜껑을 밀기가 바쁘게 허옇게 올라오는 김을 손부채로 밀치고 솥 안에서 뭔가를 번쩍 들어올렸다. 낮에 일꾼들 점심을 지으면서 눌린 누룽지였다. 수촌 양반이 알면 밥 한 사발은 넘는 양을 겁없이 눌린 한들댁을 해푼 여편네라고 나무랄 것이다. 그러나 부엌 출입이 드문 수촌 양반에게 구수한 숭늉을 핑계로 일부러 눌린 콩 누룽지를 반달처럼 접고 또 접어 배보자기에 둘둘 말아놓은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엿볼 사람은 없어도 남의 눈이 두려운 도둑처럼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부엌을 나섰다. 불 꺼진 안방에서 깊이 잠든 수촌 양반의 코 고는 소리가 어둠 속을 뚫고 들려왔다. 한들댁은 까치발로 살금살금 뒷곁으로 돌아가 울타리 밖을 살폈다. 저쪽에서 먼저 우란의 인기척을 듣고 다가왔다. 나비야, 여기야, 여기. 한들댁은 바스락거리는 울타리를 살폈다. 싸락눈이 내리는 하늘을 뿌옇게 가렸던 구름 사이로 멀건 얼음 조각 같은 상현딸이 희끗한 얼굴을 내밀었다. 춥자. 어제는 왜 안 왔어? 한들댁은 12살 먹은 순실이가 차디차게 어른 손을 호호 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일동이가 아파. 한들댁은 돌잡이가 아프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어디가? 밤새껏 열이 나고 연신 기침을 많이 해. 어린 순실이도 이따금 콜록거렸다. 찬바람 쐬지 말라니까 왜 밖으로 끌고 다녀? 엄마만 찾는데 어떡해. 한들댁은 당장 얼음을 삼킨 듯 가슴이 뻐근했다. 좀 느지막하게 오라니까 왜 일찍부터 와서 떨고 있는겨? 한들댁은 울타리 너머에서 한참 떨고 있었던 순실이의 손이라도
꼭 잡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저미는 듯 아팠다. 늦으면 너무 깜깜해서 무서우니까 그렇지. 한들댁은 순실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어서 갖고 가. 한들댁은 누룽지와 주먹밥을 울타리 사이로 내밀었다. 어디야, 엄마? 순실은 어두운 울타리에서 한들댁의 손을 더듬어 찾았다. 여기요, 여기. 한들댁은 굴속을 더듬듯 울타리 사이로 뻗친 손을 휘저었다. 너 누군디 남의 울타리서 뭐더냐? 골목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울 밑에 있는 순실이에게 물었다. 순간 울 밖으로 뻗었던 한들댁 손이 자라목처럼 금방 당겨졌다. 아이 깜짝이야. 아저씨 보면 몰라요? 나 오줌 싸는 거 처음 봐요. 순실이의 면박에 금방 머쓱해진 사내가 무슨 소린지 모르게 혼자 투덜거리며 저쪽으로 사라지자 한들댁이 당겼던 손을 다시 울 밖으로 내밀었다. 여기요, 여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할 때 한들댁의 손놀림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쉿! 누가 또 오나벼. 한들댁이 주의를 주며 멈칫했다. 오긴 누가 와. 바람 소리지. 순실이는 어느 틈에 한들댁이 내민 물건을 채갔다. 가지 말고 좀 지둘러. 순실이를 불러 세운 한들댁이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복진이가 먹던 해열제를 찾았으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 보니 얼른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겨우 알약 몇 알을 들고 나온 한들댁이 울 밑에 대고 속삭였다. 이거 금계랍인디 엄청 쓴 약이여. 그러니까 박하사탕이든 눈깔사탕으로 살살 달래가며 먹이라고. 열 내리고 기침하는 데는 그만이여. 오둔 뒤 창말 건너가는 냇물 조심해. 돌다리가 얼어서 많이 미끄러울겨. 순실이는 한들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처럼 사라졌다. 한들댁은 발이 저릴 때까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귀는 자박자박 멀어져가는 순실이의 발소리를 바쁘게 따라가고 있었다. 이제 겨우 12살. 어린 것이 심리가 넘는 밤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 턱 밑에서 싸늘하게 느껴졌다. 생각 같아서는 창말로 건너는 냇물만이라도 건너주고 싶었다. 아니, 거기까지 가는 뒷모습만이라도 지켜본다면 불안한 마음이 다소 놓일 것 같았다. 왜 자꾸 들락거리며 찬바람을 끌어들인대야? 코를 골아서 자는 줄 알았던 수촌 양반이 볼먹은 소리를 내지르며 윗목에 있는 요강을 끌어당겼다. 저녁 먹은 게 얹혔는지 속이 볶여서 그류. 한들댁에 기어드는 듯 작은 소리를 수촌 양반이 받았다. 그럼 새우젓국이라도 한 숟갈 마셔봐.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면 묵은 젓국이나 호염을 한 숟갈 퍼먹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채기를 다스리는 흔한 방법이었다. 한들댁은 지체하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묵은 새우젓국 한 숟갈을 눈 질끈 감고 마셨다. 입에서 숟가락을 떼기가 무섭게 당장 토할 것처럼 속이 뒤집어졌다. 수채에 머리를 쳐박고 한참 동안 외꿟거렸으나
올라오는 것은 쓰디쓴 물뿐이었다. 느글거리는 속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방에 들어와 복진이 곁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은 노곤한데 잠은 천리말리 달아난 채 순실이를 따라 수천리로 가고 있었다. 천둥벌고숭이 같은 어린 것이 누나에게 매달려 엄마를 부르짖으며 찾는 모습이 눈에 밟혀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땐 차라리 코를 골고 깊이 잠든 수촌 양반이 고마웠다. 한들댁은 자식을 버린 자신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자 잠은 더 멀리 달아났다. 돈이 원수였다. 아니, 먹고 살만한 농토만 있었다면 비록 병객이지만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서방과 어린 자식들을 두고 그것도 젖먹이 새끼를 떼놓고 남의 집 유모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긴 자신이 일부러 자식과 서방을 버린 게 아니었다. 처음 수촌 양반 댁에 들어올 때만 해도 복진이의 유모가 되리라곤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순히 날품을 팔러 갔다가 돌이 안 된 갓난애가 악패듯 우는 것을 보고 차마 모르는 척 외면할 수가 없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진종일 울 것처럼 악을 써대는 복진이는 100일이 채 안 되어 엄마를 잃은 갓난이었다. 복진 엄마는 봄을 타는 남편의 유별난 입맛을 찾아준답시고 산나무를 뜯으러 갔던 길에 무심코 만진 나무가 온나무였다. 아니, 온나무 순이 그렇게도 맛있는 나물이라는 소리에 혹해서 겁없이 달려들었던 것이었다. 그게 덧난 복진 엄마는 산후 3개월밖에 안 되어 부기도 채 가시지 않은 몸을 밤새껏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생긴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누군가가 오체는 수은이 최고라고 했다. 수은독이 무섭긴 하지만 독이 병을 고친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했다. 어렵게 구한 수은을 상처에 발랐다가 전신에 독이 퍼지는 통에 끝내는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병난 지 1회 만에 목숨을 잃었다. 돌잡이 일동이를 어린 딸 순실이에게 맡기고 날품을 팔러 온 한들댁은 젖이 퉁퉁 부른 앞가슴을 옥양목으로 꽁꽁 동여매고 있었다. 그래도 샘물처럼 끊임없이 부른 젖이 앞서풀 축축하게 적시며 쥐어짜듯 저리고 아팠다. 한들댁은 일을 하다가도 가슴이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저릴 땐 남몰래 뒷곁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남의 눈을 피해 짜버리던 젖을 복진이에게 물렸다. 밥할 때 끓어넘치는 밥물을 젖 대신 먹던 복진이는 허발에 빨아댔다. 그렇게 젖을 빨리고 나면 뻐근하던 젖가슴이 거짓말처럼 시원하고 날아갈 듯 몸이 가볍다 보니 그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처럼 복진이도 횡재를 만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젖을 안팡지게 빨고 난 복진이는 이내 잠들었다. 코끝에 뾰족뾰족하게 땀을 흘리며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남의 자식 같지 않았다. 당장 깨물어주고 싶도록 귀여우면서도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반면에는 자신의 속살을 찢고 나온 자식 일동이는 제 먹을 양식을 엉뚱하게 남에게 빼앗긴 채 쫄쫄 굶고 있을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나 어쩌랴. 남의 집에서 폼이라도 팔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막막한 판에 그나마 성한 몸이 재산이라고 폼을 팔아서라도 어린 새끼와 돈을 벌겠다고 일본 탄광에 갔다가 돈은 고사하고 불구의 몸으로 돌아온 남편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한들댁은 수촌양반 집에 드나들며 근근히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 것이 천만다행인데 철부지 자식들은 졸지에 수촌양반이 엄마를 빼앗아 갔다는 생각으로 한 맺힌 원수처럼 이를 갈아붙였다. 하루 들일을 하면 장정들은 품삯이 보통 보리쌀 반되었다. 그러나 한들댁에겐 보리쌀이 한 되거나 아니면 쌀이 반되었다. 게다가 남들은 땡볕에서 진종일 비지땀을 뻘뻘 흘리는데 한들댁은 젖을 먹인다는 핑계로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반찬 솜씨가 좋다는 이유로 부엌 일을 도맡았는데 그건 반찬 솜씨가 좋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반찬에 들어가는 갖은 양념을 아낌없이 팍팍 넣는 게 비법 중 하나였다. 그보다 더 유리한 점은 또 있었다. 복진이에게 젖을 먹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얀 쌀밥을 남 눈치 보지 않고 배부르게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복진이의 유모 노릇을 하다 보면 남다른 대접에 이목이 따갑긴 하지만 비쩍 마른 살가죽이 쭉쭉 밀리도록 피골이 상접한 복진이가 며칠 만에 밤벌레처럼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면서부터 누구도 감히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매일 오가며 일을 하던 한들댁이 갑자기 복진이의 유모가 되는 데는 결정적인 무슨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한들댁이 평소처럼 날품을 팔러 다닌 지 꼭 1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날은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한들댁이 비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한들댁은 아침나절에 내린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마을 앞 냇가의 붉은 흙탕물을 보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웠다. 그때 마침 물구경을 나왔던 수촌양반이 혀를 차며 말했다. 저런 급류에 휘말리면 물귀신 되기 십상이요. 웬만한 물살 같으면 내 업어서라도 좀 건네주겠지만 저렇게 용처럼 굽이치는 물살은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겠소. 허니 오늘은 우리 집 건넌방에서 자고 내일 물 빠진 연후에 가는 게 어떻겠소? 내가 살아야 자식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니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만 우리 집에 들어가 자고 내일 가유. 급류를 건넌답시고 겁없이 치맛자락을 걷어붙였던 한들댁이 비로소 몰아치는 물살에 겁을 먹고 물 밖으로 뒷걸음질 쳤다. 한참 어지러운 물살을 바라보며 뭔가 골똘히 망설이던 한들댁이 주춤주춤 복진내로 들어간 게 유모에서 계모로 바뀐 계기였다. 한들댁 품에서 잠들었던 복진이가 꿈을 꿨는지 버둥거리던 사지를 뒤채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여 젖을 주장고 못이오? 수촌 양반은 잠시라도 복진이가 칭얼대는 꼴을 보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들댁은 부산하게 앞서풀 풀어헤치고 복진이의 입에 젖을 물렸다. 복진이는 콩알 같은 유두를 물고서야 울음을 그치고 허겁지겁 빨아댔다. 어린아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만큼 흡입력이 악착스럽다. 전신의 피가 몽땅 빨려나가는 듯 온몸이 저릴 때 한들댁은 자신이 낳은 일동이가 누나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엄마를 찾는 모습이 떠올랐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왜 또 청승이요? 수촌 양반은 기어코 한들댁의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 벌먹은 소리를 내질렀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때 6.25 사변이 터졌다. 전쟁이 일어난 그날부터 꼭 보름이 지난 7월 10일 한들댁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동이가 있는 내무소로 발길을 재촉했다. 왠지 무거운 발길이 자꾸 후들거렸다. 겨우 22살 먹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큰 책상 앞에 딱 버티고 앉은 일동이 제법 의젓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그의 얼굴은 온통 진흙을 우겨 바른 듯 여드름 투성이었으나 그래도 의젓한 품이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제법이었다. 그런 늠름한 모습이 다소 낯설게 보이는 건 그의 팔뚝에 두른 붉은 완장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긴 웬일이오? 일동은 모처럼 만나는 한들댁을 가볍게 일별하곤 분주한 듯 시침을 떼었다. 너 좀 보러 왔다. 한들댁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순간 일동의 작은 눈이 더욱 가늘어지면서 서리발처럼 차가운 말투로 물었다. 왜? 뭐 때문에? 일동은 한들댁이 찾아온 이유를 뻔히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시침을 떼고 반문했다. 뭐? 아버지 때문이라고? 내 아버진 죽은 지가 벌써 오랜데. 한들댁은 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련을 어금니로 지그시 악물고 말을 아꼈다. 꼴에 살 섞은 영감이라고. 아버지가 죽었을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던 여편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만 그렇다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내가 이렇게 클 때까지 뭘 먹고 어찌 살았니? 모두가 내 의붓 아버지가 보살펴준 덕 아니었음 이렇게 지금까지 목숨이나 부지했겠냐? 너희 아버지 죽었을 때만 해도 그 양반이 아니었음 어떻게 그 큰일을 치렀겠니? 그걸 알만한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데서야 말이 되겠냐? 그건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게 다 누구 덕인데? 젖먹이 새끼를 내동댕이 친 짐승만도 못한 여편 내 고깃덩어리 값이 아닌가? 그래, 그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금쪽 같은 새끼들을 버렸겠냐? 병든 서방과 새끼들을 먹여 살리자면 오로지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걸 너도 이 나이가 됐으면 충분히 짐작할 거 아니냐. 어쨌든 목구멍에 풀칠하도록 한 게 죄라면 더 할 말이 없다. 한들댁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연신 치맛자락으로 훔치며 넋두리를 쏟아놓았다. 뭐? 금쪽 같은 새끼라고? 그럼 몸도 성차는 서방이란 채것이 꼴값을 떤다고 천둥지기나마 화투장으로 말아먹은 그런 화상을 어떻게 믿고 산단 말이냐? 듣기 싫어. 노름꾼 마누라는 모두가 도망가고 다 바람나서 금쪽 같은 새끼를 버린답디까? 너는 내가 바람이 나서 너희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냐? 수촌 양반에게 이 잘난 몸뚱이를 맡긴 건 오직 너희 삼남매와 병든 서방을 위한 생계수단이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냐? 너도 이만큼 자라서 완장까지 찾는데 그걸 모른 데서야 말이 되겠냐? 우리 가족을 위해 살신성인으로 살았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시방? 여기서 말하려는 골자가 도대체 뭐냐고. 몸은 비록 떨어져 살았지만 한순간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단 말이다. 한들댁은 눈물과 범벅이 된 콧물을 치맛자락으로 닦는데 일동이 입을 열었다. 시끄럽소. 위대한 혁명 과업을 성취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판국에 그따위 넋두리를 들어줄 시간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
어서 빨리 가란 말이오. 한들댁은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눈꽃만큼도 몰라주는 자식놈이 차라리 남만 못하다는 생각에 더욱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어릴 땐 보리쌀 한 줌이 없어 굶어 죽던 시절이었다. 수천 어른의 은혜가 없었다면 땅떼기 하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냐. 진작 굶어 죽었을 거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지만 하늘 같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어딨냐? 천벌을 받는 것이다. 보리쌀 한 줌에 차운영을 뜯어다가 멀겋게 죽을 쏘먹고 송기를 벗겨 연명하던 그 시절은 멀쩡한 사람을 개만도 못한 짐승으로 둔갑시키던 때였다. 입에 풀칠을 못해 부항병으로 퉁퉁 부어 죽은 사람이 허다했다. 다 옳고 맞는 말이요. 헌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주놈들의 악랄한 착취와 포악한 행패 때문이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오? 지주계급인 놈들은 자기 산에서 취나물 한 입, 솔방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진종일 논바닥에서 손이 불어 터지도록 우벼 파낸 우렁이 하나까지 몽땅 빼앗아가는 악랄한 약탈자였다는 걸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오? 한나절 동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도록 잡은 미꾸라지와 새뱅이를 자기 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몽땅 빼앗아 버리지 않았소? 그걸 메마른 논바닥에 훌훌 뿌리며 방생이라고 허세를 부리던 꼴을 벌써 잊었냔 말이오. 그렇다. 일동의 말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한들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할 뿐이었다. 일동은 계속 말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를 모두 그렇게 수탈당했으면서도 지금껏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게 원통하지도 않소. 이제 우리 해방 전사들이 그런 자본주의 놈들을 깡그리 잡아다 박살내겠단 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눈물 콧물을 짜는 거요. 제 땅에서 나는 쑥 한 뿌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놈들을 싹 쓸어다 총살해버리고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낙원을 건설하자는 이 마당에 무슨 개떡 같은 헛소리를 씨부리고 있느냔 말이오. 일동은 피를 토하듯 가슴에 맺힌 한을 털어놓았다. 잠자코 듣기만 하던 한들떼기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래도 그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니다. 지금이야 쌀 한 마리 우습지만 송기를 벗겨 먹고 살 땐 보리뼈 한 주먹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수천 양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여. 그건 너도 알자? 한들떼기 치맛자락에 콧물을 핑 풀고 목맨 소리로 이어가는 말을 일동이 단칼에 무자르듯 끊어버렸다. 그따위 궁상을 떨려거든 빨리 꺼지시오. 말로야 무슨 변명을 못하겠소? 그래, 내가 뭐라든 할 말은 없다. 허나 반복된 말이지만 사람의 탈을 쓴 어미가 어찌 제 새끼를 한시라도 잊고 살았겠냐. 사실이었다. 한들댁은 병든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수천 양반에 붙어 자식까지 낳고 살지만 남편과 새끼들을 꿈에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딴 헛소리 같은 공치사는 그만 집어치우시오. 곳간의 쥐가 강아지처럼 살이 포동포동 쪄도 인민들은 쫄쫄 굶기는 생지옥 같은 세상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걸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단 말이오.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와 농민들 모두가 잘 사는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게 우리 인민공화국의
최대 목표요. 다시 말하면 곳간의 양식이 썩어 나가도록 가득 쌓아 놓고도 노동자를 등쳐먹는 부르주아 영감을 내 맘대로 풀어줄 순 없단 말이요. 거듭 말하지만 뒷강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인간은 냉철한 자아 비판과 철저한 인민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단 말이요. 만약 그랬다가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내가 몽땅 뒤집어 쓴다는 걸 명심하란 말이요. 알아듣겠소? 좋다. 그렇담 이 어미도 수촌 양반과 함께 가도라. 아니 죽여라. 은인과 한 구덩이에 묻힌다면 이 어미는 여한이 없겠다. 한들댁은 모든 책임을 일동이가 뒤집어 쓴다는 말에 더 목을 메고 사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촌 양반을 여기에 버려둔 채 그냥 갈 수는 없었다. 내 말은 내 의붓 아버지를 당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야. 여기까지 온 마당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는데 그것도 하나 못 들어준대서야 그 완장을 무엇 때문에 자꾸 거들먹대는 거냐? 닥치시오. 아무리 무식하기로 써니 그따위로 우리 어버이 수령 동지께서 내려주신 이 위대한 사회주의에 붉은 피의 징표를 모독하지 마시오. 오뚜기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일동이 불끈 쥔 주먹으로 책상이 부서지도록 내리쳤다. 그래, 내 말대로 무식한 어미가 한 번 더 묻자. 내가 잔 완장이 그렇게도 위대해서 부모도 몰라보는 거냐? 어미의 말은 죄 없는 사람의 목숨만 살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들어준다면 그 완장은 한낱 걸레쪽만도 못한 거 아니냐? 한들댁의 악에 바친 소리를 밖에서 듣고 급히 달려온 사람들에게 일동이 명령조로 소리쳤다. 동무들, 저 미친 여편을 당장 끌어내시오. 일동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달려온 젊은 군관들이 급히 한들댁의 겨드랑이에 매달렸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 50대 여인의 몸부림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한들댁과 부위원장 동무의 관계가 모자간이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 터라 마구잡이로 다루지 못하고 일동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내가 그 잘난 완장 하나 찾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마구 처단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더구나 남들에게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는 수천 어른이라는 것은 너도 눈 귀가 달렸으면 보고 들었을 거 아니냔 말이다. 듣기 싫소. 거머리 같은 지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긴커녕 무지막지하게 피를 빨고 살지 않았소? 흙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계란 속에 살듯 흠없이 산단 말이냐. 내 의붓 아버지도 사람인데 어찌 실수 하나 없었겠냐만 어려운 사람들 속내를 누구보다 깊이 그리고 알뜰하게 보살펴준 양반이 수천 어르신이다. 그 덕에 너도 이만큼이나 성장해서 그 잘난 완장을 차고 으스대는 거 아니냐? 아까부터 의붓 아버지란 호칭을 일부러 반복했던 한들댁은 함께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이만쯤의 변명은 당연한 데다가 모처럼 온 김에 얼굴이라도 보지 않고는 선뜻 물러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일동의 대답은 여전히 얼음장이었다. 그놈의 의붓 아버지, 그 말 좀 작작하시오. 징그럽다 못해 구역질나오. 지금 당신이 요구한 걸 내 마음대로 할 문제가 절대 아니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겠소. 죽었던 내 아버지가 와서 사정해도 우리 민족의 대가업인
농민 노동자들의 해방 전선에 앞장서 진격해야 할 이 엄중한 시국에 그따위 감상에 얽매일 수 없단 말이오. 부르주아 계급의 영감과 오래 살다 보니 자본주의 사상이 골수에 박혀 이제 구제불능이 되었구려. 미쳐 돌아간 당신은 진작에 내 어미길 포기하고 한낱 자본주의 사상에 찌든 영감탱이와 빌부터 자본주의 새끼를 낳고부터 내 어미라는 성스러운 자리에서 더러운 오물통으로 전락했단 말이오. 내 말이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소? 일동이 말하는 자본주의 새끼란 수촌 양반과 한들댁 사이에서 낳은 아들 광현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굳이 따지자면 일동과는 성이 다른 2살 밑인 동복 형제였다. 똥통이든 오줌통이든 천륜이란 어느 한쪽이 끊는다고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것이 아니란 걸 명심해라.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게 천륜이라던 한들댁은 어미라는 말 대신 당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일동과는 이미 모자라는 말을 앞세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명색이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을 자본주의 구렁텅이에 끌고 들어가려 하는 걸 우리 해방 전사들이 알면 당연히 사상적인 의심을 할 텐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요. 그러고도 자식을 위해 살았다는 말을 떠버릴 수 있느냔 말이오. 한들댁은 일동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처럼 뛰어난 언변과 사상이 투철해졌는지 무식한 어미로서 감당할 수가 없어 난감한 생각이 앞섰다. 그래, 어미 때문에 사상적인 의심을 받고 출세에 지장이 있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냐. 허나 내가 여기에 없다면 내가 뭘 보고 왔겠니. 한들댁은 자식의 장래가 막히는 일은 차마 못할 짓이었다. 그래서 더는 매달릴 수가 없지만 작정하고 나선 마당에 그냥 돌아서기가 쉽지 않았다. 수촌 양반이 여기서 어떤 고초를 겪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도 큰 수확이자 다행한 일이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소. 설령 그 영감의 생사가 내 손에 있어도 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오. 20년 전 우리한테 쌀 몇 대박을 준 대가로 어린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대못을 쳐박았던 그 영감을 내가 어떻게 쉽사리 잊어버리겠소. 어미를 쌀 몇 대박으로 유혹해간 그 철천지 원수를 어찌 잊는단 말이오. 당신도 내 어미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영감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그날만 기다리며 칼을 갈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일동에겐 이처럼 한 맺힌 사연이 또 있었다. 일동을 업어 키운 엄마 같은 순실이 누나에 대한 피맺힌 사연이었다. 생때 같은 누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상철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끓어오르는 울분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조석으로 기온이 싸늘한 초가을이었다. 순실이는 산에서 까치둥지만한 나무찜을 멜빵끈으로 짊어지고 비척비척 내려오던 길이었다. 집채만한 바위 밑에서 맑은 물이 고사리처럼 뽀글뽀글 치솟는 옹달샘에서 허기진 배를 시원한 물로 채운 순실이는 잠시 벗어놓았던 나무찜을 다시 짊어질 때였다.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짐승인가 싶어 등골이 오싹해진 기분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불쑥 나타난 이웃집 상철이를 보고 흠칫 놀라면서도 은근히 반가웠다. 오라, 너 순실이구나. 땀에 젖은 얼굴이
온통 여드름으로 뒤덮여 마치 게딱지처럼 얼룩진 상철이가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처럼 어슬렁어슬렁 다가섰다. 순실이 너 여기가 누구네 산인지 알아 몰라? 느닷없이 나타난 상철이의 우렁찬 고함에 잔뜩 겁먹은 순실이는 얼른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너 우리 산에서 누구 허락받고 나무를 한 거냐고. 한순간에 죄인이 된 순실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었다. 상철이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순실이 코앞에 바짝 디밀고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순실이는 벼락치듯 큰 소리에 두 손을 모으고 벌벌 떨며 빌었다. 오빠! 순실이는 너무 급한 나머지 평소 잘 쓰지 않던 오빠라는 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허긴 어려서 입 하나라도 덜겠다고 남의 집 꼴모습으로 나간 3살 위의 오빠 또래인 상철이를 오빠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뭐? 오빠? 상철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으나 모처럼 듣는 순실이의 나긋나긋한 호칭이 어쩐지 귀에 설지만 뭔가 상당히 자극적이었다. 그는 다시 소리쳤다. 너 이 칡뿌린 또 어디서 캤어? 산에서 칡뿌리를 함부로 캐면 산사태가 난다는 거 알아 몰라? 상철이는 나무찜에 얹힌 팔뚝보다 굵은 칡뿌리를 힘껏 걷어찼다. 순간 순실이가 연장도 없는 맨손으로 반나절이나 힘들게 캔 칡뿌리는 저 아래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동생 일동이가 좋아할 군것질감은 그렇게 맥없이 날아갔다. 이어서 상철이는 겁에 질려 바짝 웅크리고 있는 순실이를 당장 잡아먹을 것처럼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순실이는 상철이가 바짝 다가설 때마다 무릎걸음으로 미적미적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이내 더 물러날 수가 없었다. 뒤가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더는 밀려나지 못하고 멈춘 바로 그때였다. 순실이의 흙 묻은 검정치마가 홀떡 걷어젖혀지면서 얼굴을 뒤덮었다. 동시에 뒤로 벌렁 넘어진 위로 상철이 잽싸게 덤벼들었다. 순실이는 한순간에 악소리 한번 내지른 그 뒷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발버둥 치며 소리친 것까지는 희미하게 떠올랐으나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순실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설핏한 해가 서편의 관불산 너머로 막 넘어갈 듯 말 듯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실이는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마치 땡감을 삼킨 것처럼 명치가 답답하고 메스껍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뭘 잘못 먹고 체한 줄 알았다. 그리고 며칠 뒤에야 비로소 지난해 봄부터 매달 거르지 않던 달거리가 갑자기 끊어진 걸 알게 되면서 더럭 겁이 났다. 엄마에게도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순실이는 기어코 상철이를 만났던 그 산자락에 우뚝 선 상수리 나무에 목을 맸다. 그때 순실이 나이 겨우 17살이었다. 일동은 살뜰하게 보살펴 주던 누나가 그때처럼 무서워 보이긴 처음이었다. 거무죽죽한 혀를 길게 빼문 누나는 평소 다정하게 싱글거리던 모습이 아니었다. 길게 혀를 빼문 누나가 이따금 꿈에 나타날 때면 악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일동이는 그때부터 상철이를 어떻게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나이로 보든 뭐로 보든 상철이를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잘 아는지라 속으로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던 차에
6.25 전쟁이 터졌다. 일동이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용케도 면인민위원회에 가입한 일동이 불과 며칠 만에 붉은 완장을 얻어찼을 땐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날뛰었다. 그는 완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상철이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완장을 찬 일동이가 눈에 불을 켜고 날뛴다는 것을 알게 된 상철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몸을 감춰버렸다. 그렇다고 바짝 독이 오른 일동이 쉽게 포기할 사람도 아니었다. 인민재판이 열린 공터에 뭣도 모르고 끌려온 상철이 아버지는 독 오른 일동의 거친 발길에 늙은 호박처럼 나뒹굴며 소리쳤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일동아. 아니 일동이 동무. 어째 이런디야. 이 늙은 게 뭐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겨. 제발 덕신 영문이나 좀 아세 그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군. 영감의 맞상주를 여기 끌어다 놓으면 내가 입 아프게 떠들지 않아도 알 테니까 당장 끌어다 놓으라고. 일동의 지시에 따라 상철의 집에 들이닥친 젊은 동무들이 집안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었다. 육관대청의 넓은 집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건 순식간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쌀가마니들을 대문 밖으로 저 나르는 사이 울 안에 김장독 묻은 땅속까지 우벼파 온통 이잡듯 뒤졌으나 상철이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좋소. 오늘 저녁까지, 아니 내일 이맘때까지 상철이를 여기 끌어다 놓으시오. 만약 그렇지 않을 땐 집 전체가 휘발유로 못 가난다는 걸 각오하란 말이오. 인민재판이 열린 흙바닥에 나뒹굴 때부터 흙강아지가 된 상철 아버지는 연신 늙은 몸을 비틀며 신음을 토했다. 상철 아버지의 앙상한 가슴에 죽창을 들이댄 일동이 다시 소리쳐 말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 영감탱이야. 알다마다 여부가 있겠는가. 상철 아버지는 어떡하든 목숨을 부지할 셈으로 땅바닥에서 벌벌 기어다니며 빌고 또 빌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죽창이 당신 가슴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벌집을 만들어 놓는다는 걸 각오하시오. 그렇다. 일동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오찬봉집 넓은 마당에 모인 인민들 앞에서 벌어지는 면인민재판에 일동이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의 까딱거리는 손끝에 인민들의 함성이 달라졌다. 옳소라거나 죽여라라는 소리가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가슴에서 뜨거운 피를 내뿜게 했다. 그때 누군가가 항의하거나 이유를 달고 나선다는 것은 곧 반동이란 이름으로 처참한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었다.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일동은 자신에게 눈꽃만큼이라도 거슬리면 즉시 반동분자로 처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상철이 부모가 인민재판장에 개처럼 끌려나와 장작개비로 맞아 죽은 지 이틀 뒤 공동묘지에 굴을 파고 숨었던 상철이 끝내 잡히고 말았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초저녁이었다. 비구름이 걷히고 부유스름한 달무리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처서가 지난 뒤라서인지 그렇게도 극성을 떨던 모기들마저 한산했다. 잡혀올 때부터 피투성이가 된 상철은 내무서 마당에서 열린 인민재판에 끌려와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많이 모인 인민들 앞에서 옳소! 라는 함성과 박수가 요란했다. 이미 죽을 각오가 된 상철은
잠시 일동의 다리에 거머리처럼 매달렸으나 일동의 발길질은 끝없이 이어졌다. 일동은 피로 물든 상철의 면상을 구둣발로 뭉개고 주민들에게 소리쳤다. 자, 우리 위대한 인민공화국 동지 여러분, 가난에 쪼들린 우리의 피를 빨아쳐먹고 배때기에 기름이 낀 이 반동분자를 당장 처단하는 게 어떻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말에 대답 역시 물어보나 마나였다. 옳소, 당장 죽입시다. 이런 반동분자 새끼는 총알도 아깝지 않소. 때려 죽입시다. 와글거리는 주민들의 이 한마디에 상철은 끽소리도 못하고 머리에서 붉은 피를 내뿜으며 구겨지듯 픽 쓰러졌다. 그뿐 아니었다. 죽창에 찔린 그의 가슴에서 검은 피가 흐르면서 버르적거리던 몸부림도 신압으로 사그라졌다. 일동의 가슴에 맺혔던 누나의 원한은 이렇게 서서히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날 제삿날이 같은 사람 중에는 지난 가뭄의 물꽃 싸움으로 감정이 상했던 박종의 아버지가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다. 그와 맞섰던 노마 아버지의 주장이 단연 우세한 것은 종애내보다 살림 규모가 턱없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빈부의 격차가 확실할 때는 단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철없는 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힘센 어른이 지기 마련이듯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의 대결에서는 당연히 프로레타리아 측이 이기는 것이 사회주의의 공통된 논리였다. 우리 인민의 적인 박영감을 당장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동무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뻔한 물음에 대답도 뻔하지만 그래도 형식을 갖추겠다는 것이 인민위원회의 뜻이었다. 처단하기 전에 그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각본에 짜인 대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박동민이 저쪽 나무 밑에 앉아 옳소! 라는 구호를 연발하는 인민들을 향해 소리쳤다. 박동민은 주민이 다 알다시피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소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붉은 완장을 차자마자 지난날 자신의 감정에 거슬렸던 사람을 모조리 잡아들여 즉석에서 처형해 버렸다. 지금도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즉시 처형하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게 예사였다. 그건 일동이도 마찬가지였다. 박동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에 앉았던 노마 아버지가 목청을 높였다. 하늘이 주신 비를 제 것인 양 제 논에 둔벙에 모아두고 저만 혼자 독차지하는 지주놈이 우리 인민의 공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런 반동분자는 우리 위대한 민중의 이름으로 당장 처단하는 것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옳소라는 소리가 장마철 개구리 소리처럼 여기저기에서 와글거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논에서 잡은 메뚜기나 우렁이를 압수하는 즉시 논바닥에 모두 쏟아버리고 방생이라는 말을 허울 좋게 늘어놓았다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다 못해 들판에서 메뚜기나 우렁이를 잡는 허기진 사람들에게 인정머리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게 배부른 부르주아들의 공통된 행티라고 규탄하기에 바빴다.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알 바 아니라며 힘들어 잡은 메뚜기나 우렁이를 살려주는 것이 부르주아의 그 잘난 방생 논리였다. 젖은 손이 문고리에 쩍쩍 달라붙는 한겨울에 산발치에 떨어진 솔방울을 줍거나 삭정이라도 꺾다가 산 주인에게 걸리면 당장 빼앗기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의 산에서 관솔 한 토막이라도 손대길 꺼렸다. 당시로서는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가혹한 산주들이라도
감히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세상이 바뀌면서 예전에 악랄한 지주들을 향한 춥고 배고팠던 소작인들이나 머슴들의 한맺힌 원한이 올소라는 구호로 변한 것인지도 몰랐다. 한들댁은 모자의 정을 끊겠다는 일동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아니, 못한다기보다는 자식의 앞날이 막힌다는데 무슨 염치로 수촌 양반을 옹호하겠는가. 뭐? 형이라고? 내가 어째서 내 형이야? 일동은 내무서러운 광현이가 평소 안 쓰던 형이란 호칭을 하자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질겁하고 눈을 부라렸다. 왜 이웃 사람도 한두 살 많으면 형 동생으로 부르는 게 예산일 아니야? 비록 성은 달라도 한 엄마 속에서 먼저 나온 사람을 형이라면 어디가 덧나? 광현이는 이복 누나인 복진이와 동갑인 일동이를 이무롭게 생각해서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반문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동이는 3학년이었고 광현이는 1학년이었다. 2살 더 어리던 그들은 친형제처럼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멀지 않은 친척처럼 지냈다. 광현이 한 발 다가가면 일동은 그만큼 떨어져서 삐딱하게 대하기가 일쑤였다. 그렇지만 어린 광현이가 누군가와 싸우다 코피라도 터지면 어느 틈에 번개처럼 나타나 다친 상처를 만져주며 역성들던 일동을 내심 친형처럼 생각한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모처럼 별려서 찾아왔건만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게 대하는 건 고사하고 면박까지 받으니 상당히 멋쩍을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들댁은 의례 도시락이나 간식을 2개씩 푸짐하게 싸서 하나는 광현이를 시켜서 일동이에게 전해주도록 했다. 처음엔 일동이가 겸연쩍은 듯 머쓱한 태도로 슬쩍 밀쳤으나 코미트의 진성에는 별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자존심도 허기 앞에서는 쉽게 무너졌다.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진 뒤로는 광현이 놀기에 정신이 팔려 전달품을 깜빡 잊고 있으면 일동이 자진해서 광현이 주변을 맴돌았다. 그제야 광현이 잊고 있던 전달품을 내밀면 일동은 잽싸게 낚아채며 은근히 심통을 부렸다. 그런 일을 수촌 양반이 모를 리 없었다. 호랑이 날고기 먹는 건 뻔한 일이라 아예 모르는 척 시침을 떼고 있었다. 수촌 양반은 자식을 챙기는 한들댁을 탓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인 미덕과 시비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믿었다. 이유야 어떻든 어미와 떨어진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어미의 품이 그립겠는가 싶어 가엾은 생각마저 들었다. 수촌 양반은 순실이가 죽은 뒤부터 학교 옆에서 하숙하던 일동이가 중학교를 마치고 대처에 나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되겠다고 별렸다. 그러나 남의 동정을 더는 받기 싫다며 통신 강의록으로 독학한다고 뻗대는 데는 굳이 강요하지 않았다. 어린 놈이 자존심이랄까 독립심이 대견해서 크면 제 앞가림은 충분히 할 놈이라고 믿었다.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간 일동이가 팔뚝의 지렁이처럼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붉어지면서 제법 힘께 났을 때 6.25 사변이 터졌다.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일동이 기어코 붉은 완장을 얻어찬 뒤부터 앞면에 철판을 깔고 날뛰었다. 깐에는 어려서부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한을 그제야 제대로 풀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함께 자식까지 낳은 수촌 양반도 한 맺힌 원수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 복수의 칼날은 날이 갈수록 녹슬긴커녕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광현은 일동에게 더는 매달리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것이었다. 한 달 전까지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귀때기 새파란 놈이 붉은 완장을 하나 얻어찼다고 거만하게 으스대는 꼴이라니. 더는 눈뜨고 보기가 싫었다. 하긴 면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생사여탈권을 소나귀에 틀어진 일동의 말 한마디면 내무소에 갇힌 아버지가 풀려나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 그 일이 수포로 흘러간 순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처럼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들댁이 아무리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통사정했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현이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구해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말짱 헛일이었다. 누가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섣불리 나섰다가 되려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힐까 싶어 미리부터 몸을 사리기에 바빴다. 만나는 사람은 오직 완장을 두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구명을 잘못 부탁했다가 혹을 때려다 붙이는 꼴이 될까 싶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한들댁은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을 신묘한 부적처럼 염두에 두고 면인민위원회가 있는 내부서 주변을 벌써 2시간이나 서성거렸다. 그래도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피부치가 낫겠다는 생각으로 일동에게 한 번 더 매달려 볼 참이었으나 만나기가 장마의 별보기만큼이나 어려웠다. 한들댁은 어쩌다 일동이를 먼발치해서라도 흘낏 볼라치면 옷깃이 쌩쌩 휘날리는 바람을 몰고 다니는 통에 말 한마디 붙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기에 바빴다. 보다 못한 광현이가 마지막으로 일동이를 한번 만나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나섰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긴커녕 너도 반동분자의 새끼로 딱지를 붙이면 바로 인민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이마에 총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만 똥줄이 빠지게 도망쳐 나왔다. 광현이는 집을 나서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던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가 그지없는 노릇이었다. 어깨가 축 처진 광현이는 소리 없이 흐르는 유구천변의 뚝길을 무작정 터덜터덜 걸었다. 그때 뚝길 저 끝에서 뽀얀 먼지를 길게 이끌고 달려오는 지프차를 본 광현은 클렉슨이 울리기 전에 먼저 길가로 몸을 비켜섰다. 한쪽으로 몸을 칼날처럼 비틀고 선 광현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던 집차가 갑자기 외마디처럼 끼익 소리를 내며 저만큼에서 급히 멈췄다. 야, 이게 누구야? 너 광현동무 아니냐? 집차에서 펄쩍 뛰어내린 사람은 한때 장터 끝 대장간에서 풀무질하며 불일을 배우던 수란이었다. 그는 광현이보다 서너 살 위였으나 부모 없이 떠도는 처지라 나이에 상관없이 또래 친구처럼 터놓고 지내던 사이였다. 가까이 다가선 수란이는 덥석 광현이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리고 다른 왼손 하나는 광현의 축 처진 어깨를 다정하게 다독였다. 수란이 형. 광현은 뜻밖의 형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나 그의 오동통한 몸에 꽉 끼는 인민복 복장이 다소 낯설게 보였다. 특히 그의 견장에 그려진 흰바탕 안의 붉은 왕별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냐? 허리춤에 묵직한 권총까지 찬 수란이는
수심이 가득한 광현의 얼굴을 보고 대뜸 심상찮은 낌새를 눈치챈 듯 다정하게 물었다. 광현이 잠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릴 때 수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갑자기 그의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구슬처럼 주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 지금 뭐하라는 거야? 세상이 확 뒤집어진 이 판국에 먹물개나 들이켰다는 놈이 눈물을 질질 짜면 어떡해. 하긴 너야 지주계급의 귀공자로 태어나 아직은 소식이 깡통이겠지만 우리 노동자와 농민들을 기아선상에서 하루속히 해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물이나 질질 짜면서 흐느적거리면 되겠냐 말이야.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에서 철없이 빨아먹은 들쩍지근한 먹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자면 소위 너같이 많이 배운 놈들이 당연히 앞장서야 하지 않겠어? 배웠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쓰자고 대가리 터지게 배운 거 아니냐고. 수란이의 지당한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광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이어서 수란이 또 말했다.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백월턴 우리 노동자 농민을 위한 위대한 가업에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건 말짱 녹슬은 고철 같은 지식으로 결국엔 썩은 학문으로 전락하지 않겠냐 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못 배우고 못난 무지렁이들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놈들이 머리 터지게 배운 학문과 지식은 소위 자본주의 체제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연장에 불과한 거야. 일종의 추악한 살인무기며 연장이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 넌 서울에서 높은 학문과 지식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충분히 알아먹을 거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무기로 삼아 무식한 인민을 등쳐먹기에 혈안이 된 놈들을 이 땅에서 싹 쓸어버려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 모두 마음 편히 다 같이 잘 사는 지상낙원이 된다고. 그때까지 우리 모두 붉은 깃발 아래 똘똘 뭉쳐 일로 매진하자고. 벌받는 학생처럼 고개를 푹 숙인 광현에게 일장연설을 하던 수란이가 그만 집차에 훌쩍 올라탔다. 그리고 아직도 뭔가 미진한 듯 목청을 높였다. 나 군당인민위원회에 있으니까 일간 한번 들리라마. 선전부 차장을 찾아오라고. 수란이는 어느새 말투까지 투박하면서 우렁차게 변해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도 광현네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꾹꾹 눌러주는 고봉밥을 개눈 감추듯 단숨에 먹어치우던 그 꾀죄죄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피둥피둥해진 얼굴에 기름기만 번들거렸다. 이튿날 광현이는 어머니에게 쌀 2가마니 값을 달래가지고 급히 수란이를 찾아갔다. 수란이가 있는 군당인민위원회는 일동이가 거들먹거리고 있는 면인민위원회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었다. 너무 거창해서 당장 눈앞이 어지러웠다. 면인민위원회가 군대나 파출소급이라면 군인민위원회는 연대나 사단급으로 규모나 그 형태가 엄청났다. 처음 가본 군당인민위원회는 여러 골짜기에서 모여드는 강물처럼 많은 사람이 바글거렸는데 수란이가 쓰는 방 역시 학교 교실 2개만큼이나 넓었다. 게다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시장바닥처럼 와글거렸는데 신기한 것은 수란이의 말 한마디에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광현이 사무실 입구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모습을
저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급히 달려온 수란이 오랜만에 만난 혈육처럼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김일성 사진이 높이 걸려있는 옆방 회의실로 끌고 들어가 연신 웃는 낯으로 반겼다. 광현이 마침 잘 왔다. 너 같은 인물이 꼭 필요했는데 마침 잘 왔다고. 수란이는 처음 광현이를 만나서 했던 그 비슷한 말을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노동자 농민들의 해방전선에 적극 참여하여 하루속히 위대한 혁명 과업을 성취하자는 말을. 얼결에 완장까지 얻어차게 된 광현이는 주저할 틈이 없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아버지를 구해내자면 당장 무슨 일은 못하겠는가. 인민위원회보다 더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판에 앞뒤를 재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다. 광현이 팔뚝에 완장을 두르면서 수란의 호칭도 사사로운 형님에서 공식 명칭인 선전부 차장 동무라는 말로 바뀌었다. 수란이 선전부 차장에서 조직부장으로 승진하는 날,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전문학교까지 들어간 광현의 학력과 능력을 강력하게 추천한 수란이 덕에 더 묻고 따질 것 없이 수란이가 맡고 있던 선전부 차장이란 직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가 차고 있던 완장까지 넘겨받은 광현은 세상을 통째로 다 얻은 듯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선전부 차장이라는 자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사자가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듯 면인민위원회에서 큰소리치던 일동이를 만나면서부터 유감없이 드러났다. 인민군 복장에 돼지 뒷다리 같은 묵직한 권총까지 허리에 찬 광현이 털털거리는 지프차를 타고 오찬봉 내 넓은 마당에 당도했을 때 면인민위원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 뜻밖의 모습을 본 일동이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서서 고수경례를 붙이며 혁명! 이란 구호를 목이 터지게 소리쳤다. 곧이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다. 광현 동무가 어찌된 일이오?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당당하던 일동이 붉은 완장을 차고 나타난 광현에게 한결 기가 꺾인 모습이었다. 그는 뭔가 궁금한 말을 더 묻지 못하는 대신 잔뜩 겁에 질린 눈을 크게 뜨고 눈치만 살폈다. 어떻게 된 일이라니? 세상이 확 뒤집힌 걸 아직도 모르시오, 동무는? 우리 광현 동무로 말할 것 같으면 면 조직이나 통괄하는 우물 안의 올챙이들은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그런 핫바리 동무가 아니란 말이오. 우리 군당 최고인민위원회 선전부 차장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하다라는 상관에게 예의를 철저히 갖추란 말이외다. 알아듣깐? 광현을 수행한 군관동무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껏 주눅이 든 일동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갈 듯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맸다. 예, 잘 알겠음, 군관동무. 일동 옆에 섰던 박동민도 겁에 질린 얼굴로 부동자세를 취하고 크게 복창했다. 물론 그 옆에 선 일동이도 굳은 자세로 연신 광현의 눈치를 살폈다. 어떤 명령이라도 복종할 태세였다. 오늘 인민재판에 회부될 반동분자들은 모두 몇이나 돼요? 오늘 자아 비판을 받고 즉결 처분될 명단을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네, 즉결 처분될 반동들은 모두 10명 남짓. 박동민이 우물쭈물 더듬으며 서류뭉치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매일아? 10명 남짓이란 말이 무슨 소리요? 우리 해방 전사들에겐 그따위로 트릿한 셈법은 절대 사용 불가이며 통하지도 않는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오? 광현을 수행한 광 대표가 유난히 불쑥 튀어나온
그래서 인상이 더욱 험악하게 보이는 군관동무가 헐깃 살피던 소리뭉치를 박동민의 면상에 휙 내던지고 버럭버럭 소리쳤다. 정확하게 10명, 아니 수천에서 잡아들인 반동, 아니 김영감을 빼면 모두 9명이 맞습니다. 박동민이 얼버무리는 김영감은 광현이 아버지가 분명했다. 그는 광현이가 한 발 늦었더라면 넓은 앞마당에 모인 인민들 앞에서 즉결 처분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다. 예정대로 처형됐더라면 일동은 물론 여러 사람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 분명했다. 일동으로서는 하늘이 도운 아슬아슬한 기회였다. 겁에 질린 면인민위원장이 빳빳한 부동자세로 대답하자 바짝 긴장한 시선으로 광현의 눈치를 살폈다. 생트집을 잡아서 너무 닥달하지 마시오, 군관동무. 일을 서둘다 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소? 광현의 여유로운 말투는 흔히 어르고 뺨치는 식으로 잔뜩 얼어붙은 분위기를 조금은 풀어주려는 뜻이 다분히 숨어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니요. 생사의 기로의 선마당에 모든 게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장동무? 광현보다 나이가 듬직한 군관동무가 사뭇 도전적이었으나 그래도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다소 풀렸다고 느꼈는지 일동이 슬며시 광현에게 다가섰다. 아버지는 염려 마시오. 내가 진작 손을 써놨으니까. 광현이 못 들은 척 내무서를 떠난 즉시 수촌 양반은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졌다. 메가더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은 그해 9월 15일이었다. 이어서 9월 27일 우리 해병대원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한 뒤 전쟁이 발발한 지 90일 만에 수도 서울이 수복되었다. 동시에 적의 퇴로가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군인민위원회 선전부 차장으로 기세등등했던 광현이와 한때 저승사자로 불리던 일동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린 것은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인민군들이 도망친 뒤 내무서가 있던 오찬복네 집 근처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며칠 동안 싸늘한 정적만 쌓이던 곳에 국군이 들어와 주둔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관 5명과 자치대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치안대도 자리를 잡았다. 주인이 바뀐 오찬복네 집은 그날부터 부역자들을 색출하기에 혈안이 된 군경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부역자라면 인민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앞장섰거나 그들과 동조해서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인민군과 그들의 동조했던 무리는 퇴로가 막힐 것을 예상하고 어디론가 잽싸게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때 미처 달아나지 못한 잔당들은 으슥한 마곡사 근처 어딘가에 숨었다가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식량과 생필품을 약탈해 가는 게 일이었다. 그렇게 내려온 잔당들은 동네를 온통 들쑤셔 놓는 것은 물론이고 가진 만행으로 쑥대밭을 만드는 통에 밤새 안녕이란 인사말이 담 너머로 옮겨 다녔다. 더 큰 피해가 없는 것만 다행스럽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벌벌 떨고 살았다. 내무서에 새로 차려진 지한대는 인민군들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복종했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부역자라는 붉은 딱지를 붙였다. 그리고 산토끼를 사냥하듯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그렇게 잡는 데 혈안이 된 군경들에게 뜻밖의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다. 부역자나 빨갱이를 잡아들인다는 명분으로 한밤중에 문을 박차고 들이닥치는 혈기왕성한 군경들이 곤히 잠든 부녀자들에게 막무가내로 덤벼들어 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허다했다.
임신 3개월 된 새댁이 시부모 앞에서 겁탈당한 것 말고도 자식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폭행의 증거를 말살할 목적으로 즉시 총살해버리는 일도 생겼다. 어쩌면 공산 치하에서도 보기 드문 만행이 각처에서 일어났다. 무방비 상태로 잠들었던 부녀자들은 뜻밖의 짐승으로 돌변한 혈기왕성한 군경 앞에서 아야 소리 한번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곤 곧바로 목을 매거나 방죽에 투신해서 피 맺힌 한을 남기고 떠난 사람도 더러 있었다. 야옹, 야옹. 야심한 밤에 뭔 놈의 고양이가 저렇게 극성이랴? 한들댁은 우물가에서 물을 채워둔 논요강을 대충 수세미로 부시며 고양이가 우는 대문을 흘끔거렸다. 순간 그녀는 괜히 기분이 울적해졌다.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순실이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추위에 울타리 밑에서 저렇게 엄마를 부르던 순실이가 새삼 그리웠다. 살았으면 이 어미의 깊은 속내를 잘도 헤아려 줄 나이련만. 야옹, 야옹. 한들댁은 다급한 고양이 소리를 무심한 듯 흘려들으며 괜히 울적해진 마음으로 다시 흘낏 대문 쪽을 살폈다. 바람결이듯 스치는 인기척에 섬찟한 한들댁이 대문 바깥을 살피며 속삭였다. 누구? 일동이? 쉿. 모처럼 듣는 일동의 음성이 다급했다. 한들댁은 서둘러 끌어들인 일동을 볕섬이 쌓인 헛간으로 구겨넣듯 밀었다. 곧이어 거친 발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추면서 부서지게 대문을 두드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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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급히 문 열라는 독촉이 거칠었다. 뉘시래유? 한들댁이 느릿하게 대문으로 다가서서 밖을 살폈다. 문 열어 문! 여기 방금 빨갱이 한 놈 들어오지 않았소? 모르겠는디요? 여긴 암도 안 하슈. 한들댁 말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러나 급히 달려온 사람들이 그런 기색을 알 턱이 없었다. 여긴 아니고 저쪽으로 튄 게 맞아. 지금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 들리잖아? 거친 발소리가 멀리 사라진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간 사람들의 발소리에 개들이 놀란 듯 더욱 극성스럽게 짖어댔다. 멀어진 개소리에 잠시 한숨을 돌린 한들댁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헛간으로 향했다. 일동아. 한들댁 음성이 가늘게 떨렸다. 어느 틈에 사라졌는지 기척이 없던 일동이 한참 만에야 왕겨 속에서 머리를 쳐들고 속삭였다. 갔어? 댕귤 쪽으로 갔나벼. 헌데 넌 어쩌려고 여길. 엄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일동은 잠시나마 피신할 곳은 여기뿐이라고 믿었다. 반동이란 죄목으로 면인민위원회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수촌 양반의 행적이 떳떳한 면죄부가 된 지금 제한대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집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일동이가 제일 안전한 피신처럼 믿고 숨어든 것이었다. 어딜 가간디? 뭐 저 위쪽으로 잠시 간다고? 한들댁은 일동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먹기가 힘들었다. 몇 번을 되물었으나 뭔지 어물거리는 말이 도무지 무슨 소린지 답답하기만 했다. 잠시 떠난다는 말이 왠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래서
이럴 땐 뭘 어떻게 할지 마음이 급하다 보니 몸이 생각처럼 잘 움직이질 않았다. 밥은? 찬밥 남았걸랑 좀 줘. 모처럼 어미라고 찾아온 새끼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이지 못하고 겨우 찬밥을 먹인다는 게 가슴이 아팠다. 허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들댁은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쟁반에 식은 밥을 차렸다. 먹고 남은 찬밥이지만 한 사발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마저 없었다면 어떻겠을지 모르겠다. 일동은 얼마나 밥 구경을 못했는지 어둠 속에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숭늉까지 훌쩍 마시는 걸 보니 허기진 배에 밥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보던 한들댁이 급히 안채로 들어갔다. 한겨울에 수촌 양반이 입을 두툼한 속옷을 골라 호덮바람인 일동에게 입혔다. 광현이는? 일동은 선전부 차장이던 광현의 행방이 궁금했다. 얼마 전 특무대에 근무하는 육촌형이 끌고 갔어. 한들댁이 말하는 특무대는 한때 군인들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말 그대로 특수한 임무를 가진 부대였다. 흔히 CIC라고도 불렸다. 빨갱이를 잡는 즉시 총살할 수도 있는 일종의 특수 임무를 띤 정보부대였다. 특무대로 끌려간 광현은 인민위원회에서 같이 활약하던 수란이가 숨은 상여집을 밀고 했다. 거기에서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접선 중인 3명의 잔당까지 일망타진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전부 차장이라는 껄끄러운 행적까지 불문에 붙이는 동시에 개과천선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을 받았다. 그뿐 아니었다. 수란이를 전향시키는 동시에 지리산 공비 토벌에 참여시켰다. 그 토벌 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1계급 특진과 더불어 무공훈장까지 받은 건 한참 후의 일이다. 일동은 쌀가마니가 쌓인 헛간이지만 모처럼 편안히 하룻잠을 잘 잤다. 이튿날 새벽 수촌 양반을 따라 허름한 방한모를 눌러쓴 일동은 구린내 나는 동장군을 지고 들에 나가는 머슴으로 변장해서 수촌리를 무사히 빠져나갔다. 마지막 헤어질 때 한들댁은 장롱에 묻어놨던 금가락지와 폐물을 몽땅 털어서 일동의 허리춤에 찔러 주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다. 용돈으로 팔았으면서 부디 배골지 말고 어딜 가든 남한테 살찬 일은 절대로 허들 말어. 내 말 뭔 소린지 알아듣겠자? 내 걱정 말고 엄니나 아프지 말어. 우리 다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내가 꼭 한번 호강시켜 줄게. 좀만 기다리라고. 일동은 왠지 금방 쏟아질 듯 눈가에 맺힌 눈물을 굳이 보이고 싶지 않아 서둘러서 눈길을 돌리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똥장군을 진 발길을 재촉했다. 한들댁은 그렇게 헤어진 일동이가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동이 말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건만 호강은 고사하고 감감무소식이 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흘러 강산도 여러 번 바뀌고 변해버렸다. 그렇듯 까맣게 잊고 있던 일동이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것은 한들댁이 세상을 떠난 지 10수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 우리 한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기해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서울 끝자락에서 한강 상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W 호텔에서 열린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 소식을 접한 광현은 치매와 중풍을 동시에 앓다가 세상 뜬 어머니가 새삼 그리웠다. 세상 모든 걸 깡그리 잊고 살아야 하는 정신적인 병마 속에서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잠깐이라는 말 한마디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한다는 그 소원 하나를 버릇처럼 입에 물고 살았던 한많은 어머니가 눈물겹게 그리운 걸 어쩌랴. 드디어 상봉식장에서 만난 일동은 구순을 넘긴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다 뜬 눈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광현의 말에 무너지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달려온 뒤에 겨우 정신을 차린 일동은 한들떼기 오매불망 아들을 찾듯 엄마를 부르며 철없는 아이처럼 두 다리를 쭉 뻗고 대성통곡을 이어갔다. 광현이도 깡마른 일동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쳤다. 광현은 처음 일동이를 봤을 때 가슴에 달고 나온 명찰이 아니었더라면 전혀 일동이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손바닥만 한 명찰이 걸린 앞가슴에 뭔지 모를 얼룩덜룩한 훈장 같은 걸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양새가 여간 어색하지 않았다. 나이보다 훨씬 늙어버린 일동이를 부축하고 나온 40대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젊은이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도 어머니의 젊을 때 모습과 쏙 빼닮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동이 아들이라는 걸 바로 짐작할 수 있었다. 납작한 코에 불쑥 튀어나온 광대뼈까지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처럼 어머니를 꼭 빼닮아 아버지인 일동이보다 할머니를 더 많이 닮은 그 할머니의 그 손자였다. 인사해라, 작은 아버지다. 아니,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독하구나. 일동은 자신의 아들에게 작은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광현을 얼른 삼촌이라는 말로 바꿨다. 그의 아들이 두 사람의 목에 걸린 명찰의 성이 다른 것에 다소 의문을 품은 듯 야릇한 모습을 보면서 얼른 말을 바꾼 것이다. 두 사람은 비록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연 터울로 태어나 각자 성이 다른 아버지 밑에서 살았듯 지금은 서로 전혀 상반된 체제 속에서 살면서도 이 순간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피를 나눈 한 혈육으로 형 아우를 외치며 힘껏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뜨겁게 부둥켜 하는 이때만큼은 어디가 남북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다. 그저 누가 뭐라든 한 핏줄의 한 덩이일 뿐이었다. 연회장을 메운 사람들이 대충 2시간에 걸친 상견례가 끝나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일동이 거친 손을 내밀었다. 평소 어머니가 헤어질 때 한 짝을 맞아주지 못해 늘 가슴 아파하던 그 가락지를 낀 손이었다. 이거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반지구나야. 엄니가 준 이거이 급할 때 비상금으로 바꿔 쓰라는 거인데 난 죽어도 팔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니? 엄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마다 이 반지를 이렇게 쓰다듬고 매만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 세상 천지에서 내 눈물 난 건 아무도 모를 거다. 아무도 몰라. 아마 엄니는 알란가 모르겠다. 일동은 움푹 꺼진 눈에서 찐득한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다.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엄니가 따뜻하게 손을 꼭 잡고 얼마나 많은 용기와 힘을 줬는지 모른다. 이 세상 아무도 모를 거다. 어머니의 따뜻함을.
일동은 이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울었으나 광현은 야속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왕래만 싶다면 여기 좀 살았으면 좋겠구나야. 아우하고 엄니 묘소도 찾아댕김서 살면 오죽이나 독한나 말이다. 일동은 거친 손으로 광현의 등을 두드리며 오래 부르지 못했던 동생이란 소리를 거듭해서 원없이 불렀다. 광현도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꼭 잡은 손에 힘을 보탰다. 그때였다. 일동이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정색했다. 어느새 옆에 바짝 붙어서 눈을 부라리듯 번뜩이는 안내원을 보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누가 뭐라든 한 뱃속에서 나온 한 핏줄의 한 형제 아닌가? 그러니 우리 위대한 수령 동지 밑으로 굳게 뭉치자꾸나야. 하늘 같은 수령님의 은혜로 한 형제가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날래날래 통일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이다. 한 뱃속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간? 일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는 말을 무수히 반복하며 횡설수설할 때 광현은 왠지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다. 마치 쇠뭉치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침을 떼고 슬며시 한 발 물러선 안내원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럽시다, 성님. 우리는 한 엄마의 한 핏줄로 뜨거운 피를 나눈 남북, 아니 북남이 아닙니까? 하루빨리 남의 힘을 거렁뱅이처럼 구걸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힘으로 통일되도록 굳게 뭉칩시다요. 그리고 다 같이 힘차게 노력합시다, 성님. 광현의 말에 일동이 용기를 얻었는지 어느새 눈물을 닦고 과장된 모습으로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일동은 옆에 바짝 붙어선 또 다른 안내원의 날카로운 눈총을 피해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치며 바쁘게 눈치를 살폈다. 광현은 수십 년이 넘어서 만난 두 사람이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자체가 몹시 가슴이 아팠다. 눈물겹도록 안타까웠다. 어떻게 하면 일동이 형에게 좀 더 큰 용기와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지 아까부터 슬슬 머리가 무거워졌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쯤 누군가의 선창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시작되었다. 세상 무의미한 노래가 그때는 더없이 적절하게 울렸다. 소원이 소원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는.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한들댁과 동일이라는 인물을 보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은 결국 우리들이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뭐라 하기 전에 결국은 내재된 억울함이 그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소설은 복잡하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단순 구조만으로도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가히 놀랄만 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가시기 전 좋아요 꾹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